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앞두고 혹시 바쁜 시간이신데 오늘 저희들 환경수도 장학회를 와주셔서 오늘 저희들은 환경 지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일정은 엄청 바쁜 시간이십니다. 박완수 시장 또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최영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장이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울특별시 원전 1기 줄이기 주무자이시고 거의 85%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서울특별시가 가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정책, 특히 환경 지표에 대해서 좀 말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I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지영 박사님 모시고 또 전문 연구기관에서 환경 지표에 관해서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서 우리 도시의 변화를 느끼는 게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계속 변해가고 있고 또 달라지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창원시 환경수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환경 지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볼 것입니다. 물론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숫자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약 2시간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오늘 어려운 시간 내셔서 오신 여러분들, 청중분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오늘 여기 시장님도 오셨는데 창원시 정책에 바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원시 곳곳을 다니는데 우리 창원시 남천에 고기가 돌아오고 물새가 돌아오고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공단 하천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서 즐기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도시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산에도 이제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진해 쪽에는 그 바다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좀 주위 환경과 잘 맞는 이런 아파트 콘크리트 벽을 쌓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도시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하시기를 오랜만에 많은 시민들께서 시청하고 오셨네요. 금년 여름이 너무 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뭐 계절은 어김없이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수도 선포를 2006년도 11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통합되기 전이었는데 이제 한 7년 차 지났습니다. 우리 환경포럼이 생긴 것도 이찬원 교수님 2007년도입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죠. 벌써 이제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환경포럼을 만든 것도 우리 이찬원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만드신 것, 그동안에 교수님 많이 애써 주시는데 이 환경운동,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이 노력이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또 전문가들의 어떤 방향 제시 없이는 힘들다는 그런 이제 마인드에서부터 우리가 환경 포럼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창원시가 환경 모범 도시 발전에 있어서 큰 이정표를 제시하고 역할을 해주신 우리 이찬원 교수님과 환경 포럼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전정석 회장님, 여러 가지 우리 관계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국내외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일부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직접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창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아주 참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자전거 타기는 당연한 거지만 생태교통을 위한 도시철도를 만든다든지 생태하천을 만든다든지 또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창원 공원녹지 분야, 국제교통 분야, 기후변화 등 국외 분야별 목표와 지표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정량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환경정책의 근간이 되는 환경수도 창원의 미래 비전입니다. 2020년 세계의 환경수도 구축을 위해 물과 바람이 순환하는 도시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 등 8대 전략을 중심으로 70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환경지표는 국외 분야 55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중 2010년과 비교하면 2012년 말 31개의 지표가 향상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일반 현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기상청에서는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양도시인 우리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540ppm에 도달하는 2100년경에는 온도가 2.5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70cm 상승하며 강수량 증가로 인해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과 수산자원의 재배 유형이 급속하게 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창원시의 주요 환경지표는 먼저 국외 분야 35개의 지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통합원년인 2010년과 비교하면 20개가 향상되었고 12개가 유지, 3개의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하천 수질, 탄소 포인트 참여 세대수와 공영 자전거 누비자 이용 해수 등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오존량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초미세먼지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전거 교통 분자물 등은 추가하여 지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분야입니다. 참고로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통합 시기인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SO2인 황산가스와 CO2인 일산화탄소, PM10인 미세먼지 등에서는 대부분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초미세먼지와 악취 등과 같은 대기 관련 지표도 관리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선진도시들과 비교 분석해 보면 유럽의 선진도시들은 대부분 20을 유지하는 반면에 아시아 도시들은 4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장안시는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만도 EU의 기준은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의 경우 이급수 수질 향상을 목표로 은어와 수달이 되도록는 도심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하천 사업과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이해 흑공 투입과 비점 오염 관리 등을 통해 창원과 마산의 하천 수질이 급격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를 통해 마산만의 수질이 COD 2.2 ppm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도 누수율의 경우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높은 16%로 나타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지역 수도 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누수율 관리는 노후관 교체와 상수관문 블록 시스템 도입, 누수 탐사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의 발생량이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은 음식물의 경우 95%,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는 87%로 나타나 2010년과 비교하여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실은 평소 폐기물 분리 배출을 생활화해 주시는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생태하천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86점 정도의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시는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평가를 했는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물에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지하수에 관련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마을 도량 살리기 이런 사업 굉장히 효과적이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되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지표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실책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옥상 녹화 사업을 소형 앞서가면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이걸 지표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네별로 이제 1인당 공원 녹지 면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동네마다 우리 동네 녹지가 누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표화해서 녹지 비건 지역 이런 것들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지역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뭐 교통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87.3점으로 굉장히 양호한 평가 결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부분도 87점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더 붙여가지고 이제 오늘만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또는 흡수량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되느냐 이런 걸 지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올여름 굉장히 더웠는데요. 이제 창원시가 시원한 도시 풀시티를 만드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에 시원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풀루프 이러한 사업들도 지표상에 좀 포함을 해서 이제 시원한 도시를 만드는 이런 부분도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지표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환경수도 시민평가단 입장에서 환경 지표 그리고 시민평가단 결과를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앞에서 우리 또 시장님 모시고서 발표하게 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 창원시가 환경수도로서 가고 있는 이 입장에서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기후변화라는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라는 것을 앞에 놓고 어떠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환경지표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하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의 적응이라는 게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차고요. 좀 발표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온 일들은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팀은 지자체 운영 및 지원팀이라는 팀이고요. 그 안에는 저희 팀장님 이명식 팀장님이 계시고 제가 같이 공동 책임을 맡고 저희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지자체에서 워크숍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지자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하는 일들을 수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기후변화라는 게 있고 그러면 적응은 뭐고 완화는 뭐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들 궁금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기후변화 하면은 사실 기후변화와 날씨, 기상현상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은 기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상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현재의 날씨입니다. 오늘이 덥다, 춥다, 비가 온다라는 현재의 날씨고요. 그 다음에 기후라는 것은 이 날씨들이 모여서 평균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기후변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동안 관찰되어 좀 자연적인 기후변화들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뭔가를 행해서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그럼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기온은 어떻게 변하고 강수량은 어떻게 변하고 해수면 상승이나 뭐 해수 온도, 극한기후 현상이나 사계절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것은 지구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워지고요. 비는 옛날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게 되고요. 겨울은 짧아지고 눈은 그렇다고 해서 눈이 적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옛날 동안 10년 동안에 뭐 100이라는 눈이 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5년 동안에 100이라는 눈이 온다는 등 이렇게 기후변화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기후변화 하는데 도대체 기후변화가 왜 중요한 거야?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는 지구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뭐가 있냐라고 좀 보시면,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하면 세계 평균을 넘어서서 해수면이 상승이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태풍 빈도도 늘어나고 저희가 이제 해안가나 이런 곳에 있는 이제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다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재난에 대한 이제 건강도 악화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00년도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향후 90년간에 최대 8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과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발표 자료를 좀 보시면 한반도에서 2050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인가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실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나한테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목하는 것들이 이제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피해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가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취수원 고갈로 인해서 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기초 시군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이제 독자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립을 해서 수립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같이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광역지자체 때 수립했던 내용인데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적응대책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적응대책을 수립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기상청이라든지 과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과 함께해서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이제 일종의 내용인데 다른 계획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그 현재 옛날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보완하는 계획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같은 경우는 과거 상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게 우리 지역에 영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가에 대한 영향 취약성 평가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취약성 평가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경상남도, 창원시가 속해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선 각 분야별로 어떠한 대책들을 중점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행하기 위한 전략들은 어떠한 사업들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뭘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사례를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은 그 취약지역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 중심으로 이제 위험한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보강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록되었던 이제 폭염 같은 데도 대비해서 옥상 녹화를 한다든지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옛날부터 우리 쪽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인데 라는 사업들이 사실 맞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이제까지 각 지자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기후변화라는 것과 접목시켜서 조금 더 보완되고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무더운 여름에 대비해서 쿨링 포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분사기로 일종의 이제 분무 형태로 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온도가 원래 온도보다 한 3도에서 5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수, 세계박람회나 울산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쿨링 워밍 센터라는 부분인데요. 그 더울 때나 아니면 추울 때 그 취약한 분들이 이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좀 더위를 식히고 그다음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센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05년도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정도의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 이후로 이제 뉴올리언스에서는 집을 지을 때 아예 이렇게 높여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차더라도 집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기존의 대책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의 대책들을 보완을 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빗물이나 아니면은 빗물을 모으고 아니면 그 모은 빗물을 다시 재사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적응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수에 대비해서 이제 아마 창원시도 속해 있는데 델타시티의 이제 하나의 도시인 그 로테르담에서는 그 홍수에 대비한 적응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위에서 홍수가 많이 났을 때 물 위에서 떠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수상가옥 형태의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에다가 그 밑을 파서 그 밑에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워터플라자라고 해서 평소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민이 노는 곳인데 물이 오면은 여기에 이제 물을 저장하는 형태의 공원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중점적으로 뭔가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 열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가지고 있지 않고 밖으로 방출하는 형태의 쿨시티라는 개념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이제 지붕을 다른 색깔로 바꿔서 반사율을 높인다던가 아니면은 건물들
녹화, 그린 커튼이란 이런 녹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건물이 보유하고 있는 그 열 자체를 없애는 부분, 그리고 건축물의 옥상 녹화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옥상 녹화도 이 쿨시티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옥상 녹화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 어메니티를 줄 수 있게 시민들을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 집 자체를 도심농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멜버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너무 더운 곳은 더 많이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좀 덜 더운 것은 조금 나중에 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시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대책을 수립을 하고 나면 그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대책들을 기후변화에 맞게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게 수정하고 대책을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좀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앞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지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그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의 적응 능력을 진단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모여서 지역민의 안전한 삶과 그다음에 삶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그 기후변화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점들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이익, 우리 지자체에다가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리고 하고 나서 후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후회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사전에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뭐가 정말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하나의 사전적인 중점적인 분야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를 사실은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향이나 취약성 효과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에 관련된 시민분들이나 이해 당사자분들의 참여 그리고 정책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그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인식이나 그다음에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내가 이게 중요한 것을 알고 이게 왜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들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가 이제 C4T 도시이긴 한데 창원도 C4T 도시거든요. C4T에 들어와 있다는 도시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경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창원이 그 C4T 세계 리더십 그룹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 원전이 없는데 무슨 원전 하나를 줄이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전 하나를 서울에서 우리가 없앤다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원전 하나만큼의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한다. 그런 취지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을 계속 썼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환경 지표가 뭐지? 사실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에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팩트, 사실을 팩트라고 부르는데 그 팩트에다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서로 느끼기 위해서 환경 지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는 밑에 보시면은 신뢰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모니, 조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더스탠딩,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혹시 피트 RPS 이거 좀 낯선 말인데요. 발전 차액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발전 차액 제도를 들어보셨을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과거에는 정부에서 돈을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왜냐?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전기값하고 우리나라 생산되는 전기값하고 비교하면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비쌀까요? 쌀까요? 아니요, 비싸요. 비싸서 이게 경제적으로 안 맞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전을 마쳤는데 12년부터는 RPS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 대신에 좀 어려운데요. 기업들한테 REC라고 신재생 증권, 그다음에 한전에서 S&P라고 그러는데 한전 가격 그거를 사가지고 한전에서 돈을 받고 REC 증권을 팔아서 네가 수지를 맞춰라. 그런 시장 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기업들은 그 대규모 원리에 따라서 이게 조금 가능해요. 아까 OCI 같은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온 거고, 특히 옥상이나 이런 데 태양광을 깔라는 이유는 일반 땅에 깔면은 1.5이지만은 옥상이나 지붕에 깔면 1.5 가중치는 거예요. REC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붕에다 태양광을 깔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태양광이 잘 들어야 돼요. 서울보다는 창원이 훨씬 요건이 유리해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요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그냥 이거 하십시오 하는 때는 지나갔고 시민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계산해서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산자부에서는 보조금을 안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발전차액, 서울형 발전차액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조금 줘요. 이제 시작해서 저희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전차액 제도 RPS 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손해가 봐요. 손해가 옛날 이거 서울이 이렇게 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킬로와트당 50원씩을 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서울시가 줘요. 50원. 서울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조건이 좋아졌죠. 서울에서 돈 벌려고 그러면. 그런데 창원은 태양광 일조 시간이 서울보다 길기 때문에 이걸 안 줘도 아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은 임대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만 태양광만 얘기하고 나머지 빨리빨리 나올게요. 이거 왜냐면 태양광은 돈을 버니까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는데 서울에는 공시지가가 비싸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내라고 그러면 할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1000분의 10을 낮췄어요. 그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겠구나. 킬로와트당 25,000원으로 조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수지가 된다고 판단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뭔지 고민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써야지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 이제 지금 그래도 어렵지만은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시민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요. 미니 태양광을 하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집들은 전기 가정집에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돈이 됩니다. 전기 많이 쓰는 집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한 이만큼씩 절약이 돼요. 그래서 8년 정도면은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미니 태양광 예고 아까 조금 더 지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발전 사업으로 하면은 전기를 팔고 자기가 REC를 잘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회단 대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좀 빨리 나갈게요.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메탄가스가 CH4인데 여기서 수소를 하나 띄워가지고 연료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연료전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 한수원이라든가 큰 데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42메가와트면 아까 태양광 5메가와트보다 훨씬 큰 거고, 태양광은 발전 시간이 낮에만 돼 있는데 이 수소연료 전지는 24시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훨씬 큰데, 다만 이거는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있다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이건 뭐냐면은 건물의 에너지가 많이 세잖아요. 그거를 서울시가 2%로 융자금을 제공해서 개선하세요. 그러면은 한 3, 4년, 4, 5년 사이에 그 비용이 빠져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얘기하고요. 그 기업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LED 아시죠? 여기 저기 LED인지 잘 모르겠는데, LED가 실제로 일반 백열등보다는 80% 절약돼요. 전기요금이. 그리고 일반 할레곤보다는 한 반 정도 절약되기 때문에 LED, 저도 우리 집 화장실을 LED로 바꿨어요. 왜냐면 깜짝 놀랐어요. 우리 화장실에 60W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10W로 바꾸니까 그 전기가 절약되는 거죠. 물론 작은 거지만. 그런 것처럼 LED는 약간 가격이 비싸긴 한데 5년 정도 수명이 가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백열등을 생산 안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LED를 빨리 하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전기요금을 줄이는 거니까. 저희는 돈을 번다는 걸 갖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좀 공감이. 그래서 저희가 한 거를 한번, 이거는 그 석관동의 두산 아파트라고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거기는 80%를 줄였어요, LED. 그래가지고 전기요금이 공공용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 LED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거 회수가 1년 조금 지나서 회수가 됐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디밍이라는 시스템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딱 나가고 그것까지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이런 걸 알면서 잘 안 되는 거는, 뭐 서울만 그런지 모르는데 아파트의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무슨 분여회, 무슨 회에서 그 이익관계가 첨예한데, 사실 저는 영국에서 굉장히 있다 왔는데, 그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로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사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LED를 쓰면 돈을 번다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서로 이렇게 막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진짜 사례예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전부 LED로 바꿉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야?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이 지하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서울시가 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은 돈을 하나도 안 들여서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ED가 투자가 되면 돈이 회수되잖아요. 그래, 정책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산하기관 합병 나오는데 거기 돈을 끌어다가 지하철에 투자해요. 그래서 그 갚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수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드는 거는 LED하고 태양광은 돈을 벌 수 있다. 요거만 오늘 기억하시면은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손해는 안 보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실제 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절전 차액으로 일정이 납부한다. 이거 큰 사업이에요. 여러분 신문 검색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암사 태양광 5메가와트 보도자료 나간 게 있고 중공도 있고, 아까 지금 태양광 LED 지하철 다 까는 거 공부해서 저기 나갔거든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록하시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시간상 저희가 그냥 하는 거를 그냥 소개만 하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서울시가 혼자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든지 그렇게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탄소 마일리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에코 마일리지라고 해서 100만 돌파했다고는 사람들이 안 믿죠. 100만 돌파했어요. 110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 인센티브를 주니까 돈을 벌어요.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해서 시민들한테. 저도 5만 원 받았어요. 에코 마일리지.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거는 뭐냐면은 대기 전력을 찾아냈어요. 집에 여러분들 그 대기 전력 플러그를 끄세요. 잘 때 텔레비 보면 셋톱박스 전기 켜 있어요.
그 다음에 정수기 전기 켜 있고, 특히 아주머니들 보온밥통, 전기보온통 켜 있고, 이런 거 전기 이렇게 그 뭐죠? 대기 전력을 줄이면 그러면은 확실히 달라져요. 확실히 대기 전력 그러니까 그 대기 전력만 차단해도. 그래서 제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서 5만 원을 제가 갑자기 뭔가 했더니 그거더라고요. 집에 날라왔는데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은 기후변화 아까 완화 그 부분에 굉장히 기여하는 90%가 기후변화 완화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기여하고 두 번째 돈도 벌 수 있다. 이게 오늘 주제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서울시 에너지 정책팀을 총괄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사회정책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런 것들 시간이 되면 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쉽지만은 오늘 얘기한 거 기후변화에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하는 건 뭐냐 에너지를 줄이는 거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 LED가 있다. 더라. 그렇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 토론 하실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지만 지적 토론 하실 분은 많지 않고 오히려 발표하신 분 아까 발표하실 때 남기신 꼭 들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모셔서 듣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께서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박경원 교수님 발표하실 때 자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압축돼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평가단이라고 있거든요. 환경수도 정책이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된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아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지표 들으셨고 또 아까 박 교수님이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창원시가 잘 안아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또 지전 토론에 참가해주신 좋은 말씀 듣고 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따로 인사 소개 안 드리고 순서대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석 녹색차원 21 부장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죠?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특히 YMCA에서 30년 활동하셨고 지금도 우리 도시에 여러 가지 활동 문제가 있으면 민관 협의를 통해서 많이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환경수도 시민평가단 부장도 맡고 계시고서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좀 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표 얘기 조금 못할 것 생각합니다. 지표가 중요하다는 것은 발표하신 분으로부터 다들 들으셨을 텐데 왜 중요하냐? 지표가 없으면 발등에 불 끄기 바빠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지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표가 중요한 만큼 이행평가, 설정한 지표를 과연 그 연도에 가서 얼마나 이행이 잘 되었는가를 평가합니다. 지표도 중요하고 이행평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그 지표를 보시면 일일 생활 폐기물 발생량 뭐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지표가 1.5였는데 실제로는 2.0을 배출했다. 목표보다 지표보다 더
덜 줄였으니 굉장히 반갑다. 혹은 덜 줄였으니 아이고 걱정스럽다. 이렇게 돼야 지표와 그 이해평가를 토대로 향후의 계획, 향후의 예산 편성, 대책 마련,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될 거란 말이죠. 근데 지표는 설정되어 있는데 그 지표가 과연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평가 안 합니다. 지표가 있으나 말이 있으나 말.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표도 중요하고 이제 이행평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표 나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 이런 지표가 우리한테 없는데 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택보급률 지표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위협하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었는데 옆을 돌아보면 집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별 쓸모가 없는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표로 설정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설정된 지표가 그 연도에 가서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서두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창원시의 지표는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 수질, 대기물, 보온 녹지, 농업 녹색, 교통, 기후 변화, 에너지, 인식 증진 이렇게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고 싶은 것은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 항목을 8개 가지고 9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 또 하나는 있는 항목의 지표를 5가지 추가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항목 없는 걸 하나 넣는 겁니다. 현재 8개 항목인데 하나를 추가해서 9개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뭘 추가하느냐면 생물 종다양성이라는 항목. 그거는 이제 다행히 우리 환경수배 과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신규 검토 지표 그 부분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그 생물 종다양성을 지표 설정하실 때 우리 박경훈 교수님 발표 내용을 참고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제비, 반딧불이 있냐 없냐. 장원대학교 옆에 자그마한 저수지 사격장하고 스타일. 그 몇 년 전에 반딧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림동 주민들이 주도로 반딧불배라고 하는 모임도 있고 2년간 반딧불 축제를 사림동 주민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반딧불이 있는지 없는지 없었을까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와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시에 그 반딧불을 사육해서 야마구치시 하천을 가로지르는 자그마한 하천에 반딧불 매년 방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물 종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항목에 생물 종다양성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항목은 있는데 지표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5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질 항목에서 하천 생태계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 항목에서 알뜰 장터를 지표로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에너지 항목에 있었으면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지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녹색교통 항목에는 자전거 교통 분담률, 보행환경 지표 2개를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충해보면 수질 항목에 왜 하천 생태계라는 지표를 추가하자라고 그러냐 하면 지금은 BOD, COD 그게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인들 잘 모르기도 하고 그
그다음 BOD, COD가 목표치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하층에 생물이 얼마나 사는지, 언어가 돌아오는 무슨 하층 만들기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언어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 하천은 낙엽이 있는지 없는지, 여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부분도 지금 현재의 지표는 일일 발생량, 일일 재활용률 이런 게 1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히 재활용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알뜰장터를 정기적으로 혹은 후자가 하는 알뜰장터가 과연 한 해에 몇 번씩이나 열리는가라는 것을 지표로 생각하지 않은가. 그 다음 에너지 부분은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태양광 발전 시설을 했으니까 몇 킬로와트가 생산된다. 이게 이제 누적 생산량이란 말이죠. 그게 자꾸 느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다 에너지 자립. 아까 우리 서울의 팀장님 말씀 드리니까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이 2.9. 아주 비극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도시가 그렇고, 심지어 자기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도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자립을 기준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에너지 문제를 접근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표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좀 잘못했다고 보고 에너지 자립률 꼭 지표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교통 분야의 자전거교통 분담률 보행 환경 지표는 이미 박경훈 교수님 발표 자료에 나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걱정스러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료집 20쪽을 한번 봐요. 우리가 왜 이런 자료를 해야 되느냐에 답이 나옵니다. 20쪽 보시면 위에 녹색교통,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2008년도 38.4, 꽤 높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12년도 2.7%, 몇 프로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이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통계란 말이죠. 그 다음 개인 자동차 소유 비율, 개인 자동차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활발해서 좋다고. 2008년도 96% 됐습니다. 개인 자동차 소유 비율. 2012년도 104%. 개인 자동차가 늘어났습니다. 개인 자동차는 늘어나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감소되고, 이거는 생태교통을 표방하고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로서는 어디 가서 발표하기는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예요. 대책을 찾고, 통계를 이렇게 전송하는 것은 대책을 찾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단순한 소개에 그친 것입니다. 그 다음 개인 자전거 보유 공개됐습니다. 개인 자전거 보유 2008년도 28%였는데 2012년도에는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왜 조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로는 22%. 누리자가 전 세계에 히트치고 있는데 개인 자전거 보유는 누리자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보유율이 감소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14 녹색교통 지표 변화 보면 전국의 8개 도시의 2009년도, 2010년도를 비교해 놓았는데, 여기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서울, 부산, 대구는 큰 도시들과 창원을 비교해 놨는데 8개 도시 중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창원이 1등입니다. 1등.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신호인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비상 대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일 테니까. 그래서 다음 우리 이런 토론회에서는 지표가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단순 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고 설정된 지표가 그 연도에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잘하면 어떤 도구로 잘 되었는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뭐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보충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은 27%죠. 수준이 27.0이라서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어쨌든 저는 오늘 제 앞에 나와 있는 시에서 발표한 자료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쭉 나오고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잘 정리가 되고 또 다른 도시와 비교하고 유럽 도시와 비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바쁘다,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나가서 잘만 보여줄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할 건지, 왜 이런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해보자. 다음에 상복 교수님, 우리 녹색창원 21에서 계속 활동을 해보셨고 또 많은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보람사님들도 앞서서 기자시고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폴리텍스대학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지표 부분에서 전문이 수직 쪽에 안에서 먼저 지금 민주국가에서 학교 분야 55개 지표 부분에서 30개, 20개 유지가 12개, 각하가 4개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게 항상이 되고 유지가 되고 악화가 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목표치가 제대로 잡혀졌나 하는 부분을 드리고 좀 쉬운 목표를 잡아놓고 항상이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유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2020년도의 수질 목표를 사무실에서는 전체적으로 2등급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등급이 아니고 좀 더 목표를 갖다 1등급으로 올라가겠다, 1등급으로 하겠다라고 잡고 조금 안 되더라도 그렇게 기회를 시키면 되지 않겠나. 목표치를 쉽게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잡아서 뒤에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준 부분에서는 생태 하천 조성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 하천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이나 같이 의견을 해서 생태 하천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지수적으로 지수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수달이 돌아오고 정말 문어가 살고 소갈이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려고 하면 좀 더 이 생태하천 쪽에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천에 투입해서 하천을 정상하는 지금 아마 상원시의 하천에 하고 있는 이행 활성액이나 흑공 투입을 해서 수질을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킨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투입 효과가 지속적으로 좀 일정하게 투입돼서 단계적인
효과, 수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하천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오염 부분들은 분명히 잘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사장님 앞에서도 미점오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미점오염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점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수직표 관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천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부장원 지역하고 부마산 지역, 부친해 지역 이렇게 그 목표치가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상당히 그 지역 그동안에 그 지역에 따라서 하천의 수질이 마산 좀 더 악화되어 있고 장원은 좀 상당히 한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2020년대 목표를 보면은 장원은 장원 지역이라고 그 장원 지역으로 볼 때 2.3 ppm, 마산 지역은 4.7 ppm, 그 다음에 진해 지역은 2.3 ppm 이렇게 좀 차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 차원에서 좀 부장원 지역 외 지역에 하천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투자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장원 지역은 하천이 바로 큰 하천은 없지만은 하천들이 바로 배양으로 바로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정화가 배양의 오염 정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표 설정 기준에서 좀 보면은 주요 측정 장소 위치하고 개수를 보면은 하천별로 중요 지역 그곳을 설정해서 총 10개소를 선정해서 표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천에 한 개 지점을 가지고 측정해서 이게 대표 수준이다 보면 좀더 상류 중요 하루 정도라고 보는데 지점 보기를 늘려서 대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절별로 다르고 날짜별로 다르고 다 틀립니다. 비가 오면 달라지고 비 안 오면 또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요소들을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수도 누수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 또 굉장히 낮다라고 해요. 실무는 굉장히 낮은 부분이고요. 이 누수율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수돗물의 물값의 절반이 지금 이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수돗물값이 굉장히 싸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누수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비싸게 생산해서 낡은 간이나 오접간이나 해서 좀 멀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누수율을 갖다 좀 더 우리 전국 평균 10%인데 창원이 16%니까 이 부분 좀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 강화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뿐만 아니고 대기 부분에서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 지금 초미세먼지 부분하고 악취 부분들을 다음 지표에 설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그러고요. 초미세먼지는 PM2.5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 건강상에 이 폐에 들어가서 공기 속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폐로 들어가서 이렇게 침착을 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지표가 설정이 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가장 우리가 민감한 민원 부분 중에 하나가 악취 부분입니다. 환경 부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악취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좀 더 우리 지표상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질 전공 쪽이셔서 구체적인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구체적으로 두 분 토론하신 내용 중에 질문은 발표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아까 이야기하는 목표치가 참가할 지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말을 주시면
받겠고요. 먼저 우리가 아까 발표는 들었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 발표에 대한 질문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가 정확해서 질문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멀리서 신재ru 박사님 오셨는데 또 돌아가는 이정표가 사실 아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정이 원래는 4시에 마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주실 것 같아요. 신재ru 박사님 혹시 중간에서 다시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기존의 그 지표에 설정된 부분과 기후변화 적응의 관점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지표가 상당히 이제 중복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단기간에 걸쳐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장기간으로 좀 보셨을 때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창원시가 얼마만큼 적응하고 있는지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이제 환경 성과 지표 한 부분과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의 지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를 좀 가져가시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 지자체가 얼마나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수치화시켜서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존 정책이 적응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안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질문 추가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박 교수님도 이야기하신 우리 창원에도 CO2 배출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아까 최 박사님 이야기하실 때 사실 지금 기후변화, 위험이나 지금이나 재해 같은 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CO2를 줄여나가는 가격이 꽤 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도시들에서는 굉장히 아이고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생각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에서도 환경 수도 단계 CO2 배출량을 산업에서, 교통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줄여나가는지가 좀 잘 나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돼 있으니까 적응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해결해 가는 이런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야기하신 태양광, 돈이 되는 태양광, 돈이 되는 LED, 그리고 이 참여, 6만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서 콘센트 그 플라그 뽑기 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실질적인 노력에 관한 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가 바뀌었고 400ppm 올라갔는데 정부에서 눈에 넣는 게 없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권 주실 게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사실 이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풍문회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부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탄소 페널티 제도라든가 그린 카드 제도 같은 걸 운영하면서 시민 참여와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줄이는 방법들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진을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수도, 대한민국 환경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35개의 지표를 관리해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한 20개의 그 지표를 더 플러스해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세계 속의 환경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양성 항목을 8개에서 하나 더 크게 추가해서 9개 항목으로 가져가고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박 교수님도 박 교수님도 모든 분들이 제가 볼 때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반딧불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새가 날아다니고 수달이 살고 또 다른 여러 식물이 개똥수도 요즘 귀하지 않습니까? 좀 약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생물 다양성이 달라지면 우리 도시의 삶이 좋아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데 사실은 COD, BOD보다 생물 변화가 굉장히 문제 일어나고 모니터링의 결과가 이야기 또 다른 기후변화 적용 항목 추가하는 제안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큰 폭풍이나 재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적용 방법도 반드시 있었으면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발표하신 서울시 이제 그 사례나 이런 거를 같이 접목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어느 부분까지 이야기해야 될지가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자립률 제고라든가 교통 분담이라든가 종량제, 알뜰 시장 이런 거를 지표화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이게 지속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특히 이제 이론하고 이 창원시에서 수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환경 수도를 제한하는 창원시 관계자하고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어떠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렇게 환경 지표를 평가를 하는 도시들이 아마 제가 알기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창원이 이렇게 평가 지표를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자체만 해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런 걸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지까지도 고민을 해서 나중에 지표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표를 정하고 일을 할 때 창원이 잘하고 있는 거를 제 생각에는 대회에 좀 더 알렸으면 좋겠고요. 시민들한테도 창원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를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창원이 잘하고 있다. 이걸 창원시 공무원들만 알면 안 되고 창원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에 다 알아줘야 되고 세계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서 알리면서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렇게 점점 높아져서 같이 공감대를 이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아까 제가 돈이라는 그 용어를 좀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런 그 행정기관에서 안 쓰는 용어를 그렇게 한 거는 이 행정기관에서 뭐 할 때 보면 너무 딱딱하게 하거든요. 재미가 없게 해요. 근데 우리 서울시는 재미있게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시민들이 제가 대중적으로 매람되지만 이렇게 가만히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는 시민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고 주고받고 해야 공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 나라 문화는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은 서로 모으는 그런 문화가 그건 신경 쓸 게 아니라 제가 좀 여담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에서 한 4년 있다고 왔는데 그중에 영국에 공부하다가 자녀가 중3 영국에서 중3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공무원들이 2년 마치고 돌아갔는데 영국에서는 학교에서 질문을 손들고 하는 문화가 돼 있어서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들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 애가 자기 영국식으로 그냥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질문 받아줬대요. 그 다음에
질문하니까 선생님 표정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야, 진도 나가야 돼. 이 말을 해가지고 애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 그 문화적 충격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문화는 학생들이 질문하면 선생님이 진도 나가니까 질문하지 마. 이런 사인을 주고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부하는데 방해돼.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옥스포드 법대 다니는 애들을 왔는데 거기 이제 민사고 아시나요 혹시? 민족사고등학교에 거의 엘리트 애들이 와서 옥스포드대 법학과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영국에서 공부 잘해서 이제 거기 한국계에 있었는데 한국계니까 얘가 이제 그 민사고 나오니까 질문을 자꾸 하고 그러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국에서는 이렇게 주입식,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 가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원 씨도 다음에 이런 거 평가할 때 제가 다시 초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와서 보면 질문 안 하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아마 제가 진행을 잘못해서 그럴 겁니다. 우리 창원, 광역수도 창원 시민들이 그렇지 않는데 제가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고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요. 네, 앞으로 더 많이 질문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진해에서 할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정중해서 의견을 주시고 오늘 조금 이렇게 지표가 돼서 그런지 예, 질문하시죠. 예, 죄송하지만 어디서 오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마이크 좀 주시죠. 창원시 마산 경남환경연합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거 본 중에 질문이 될지 몰라도 궁금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요. 미니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몇 페이지? 71페이지, 70페이지요. 예, 71페이지.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구성 이래가지고 이제 좁은 공간에도 설치되고 주택 설치형 태양광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요즘 정부에서 이거를 가정에서 할 때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조가 조금 나오고 30-40% 나오고 또 자비가 몇백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부라서 그런지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가전제품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이제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만만한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킬로와트에 50원 이런 거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 기계가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30년이면 30년 아니면 20년이면 20년 아니면 영구 이게 없거든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 지금 제가 아까 20년 이렇게 들어간 자료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태양광 수명은 20년 이상이에요. 다만 저희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를 같이 5년 일단 그 태양광 설치 업체한테 조건을 달았고 앞으로 서울시 생각은 5년 지나서도 애프터 서비스를 만약 민간에서 못하면은 서울시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0년이 되고 독일에 제가 프라이브로프 가서 보니까 30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이 수명인데 여기 주의할 것은 한국산하고 중국산이 있어요. 근데 좀 이야기하는 FDA 걸릴지 모르는데 한국산이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 중국산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한국산이 좋고 그 다음에 보통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1kW에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약 300만 원 설치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발전 차익 제도로 하는 경우에 아주 그 서초동에 잘 하시는 분은 4 내지 5년에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7, 8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7, 8년 가는 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8년 됐으면은 혼전도 못 했는데. 지금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정부에서 보조금, 우리도 지금 보조금 주는데 한 50%는 보조금을 줘요. 네. 그냥 집에 가정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자기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의 집의 전기 네, 사용량을 네.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회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회수 기간이 아까 제가 얘기 7년, 8년이 아니고 훨씬 더 길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분은 뭐냐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에 누진세가 붙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착감당하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또 몇 년 되면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파는 경우,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고 REC 그 신재생 걸 파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4년, 5년, 또 7, 8년 이렇게 그 20년 수명으로 봤을 때 그 지나면은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 이후에 돈은 그 전기요금을 계속 팔잖아요. 그다음에 REC 걸 계속 팔잖아요. 가정용은 하는 그만큼 그게 안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가정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조금 1, 2kg 하는 경우에는 파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쓰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최소 한 10kg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모 이상에 넘어갔을 때는 파는 거로 했을 때는 돈이 된다. 그게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분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발동이 걸려서 한 분 정도 더, 전 이해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에서 창원의 김정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정주택에 사실 미니 태양열을 설치를 했는데, 우리 그 전문가분들께서는 가정미니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전문적인 배선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태양열이 있는 집을 구입을 했어요. 태양 유닛입니까? 광입니까? 가정집에 아니 태양 유닛. 일단 전기 사용 옥상에 이렇게 태양열 하는 거, 태양광. 열을 쓰는 건 태양열이고요. 예. 전기를 쓰는 건 태양광일 거거든요. 예,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쓰다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두 정도 받았는데, 받았을 때는 AS를 잘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게 오래돼가지고 누적이 돼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설치할 때 제가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구매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태양광, 태양열 다 전화를 해도 지금 철거가 안 되거든요. 철거가 안 되고 아무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철거를 못해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이거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 모르는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하면 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쓰는 게 편리하고 전기가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비용도 더 해야 되고 처리 비용도 더 해야 되고 인건비도 더 해야 되고 이중적인 부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런 기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단 서울시 사례를 비추어서 제가 창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모더라주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설치되었던 태양광들이 효율이 잘 안 나든가 고장이 나든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 서울시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년 AS를 보증해라라는 것을 서울은 일단 하고 있고, 그 5년 끝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업체들은 이제 뭐 명의가 바뀌고 이러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이 AS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경우들 잘 안 돼서 아마 지금 그런 상황 같은데, 태양광 협회라고 있어요. 태양광 협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건 태양광 협회는 전국적인 협회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불편들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태양광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설치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리고 서비스하고 그러고 나서 설치하고서는 나몰라라 하는 문화가 꽤 많이 있어요. 기업들이. 저희가 그거를 알고서 이번에 굉장히 서울시는 조심스럽게 가는데 이미 그 전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보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하고 정의 안 되면은 물론 개인이 철거 비용을 내야 되겠지만은 협회라든가 아니면은 어지간하면 고쳐서 쓰기 좀 부린가요? 그 정도면은 철거해야 되겠다. 협회하고 얘기해보죠. 예, 아마 좀 더 구체적인 그 시설 사진이나 상황을 알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그런 태양열, 특히 태양열, 태양광 시설을 여기저기 문제점이 많은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종합해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적어도 5년 내에서 보장하고 일반적으로 태양광인 경우에 수명이 한 20년 내지 30년 된다는 거고 규모에 따라서 자기만 쓰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분리돼가는 태양광 발전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 많은 궁금한 점도 있으시고 질문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맡은 시간 중에 10분 가까이 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 CO2 배출량이라든지 또는 추가돼야 될 지표 제안 시에서 좀 천천히 세밀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시청에도 LED를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화장실에 직접 바꾸셨다는 저도 한번 뭔가 생각하고 들고 와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